조심스럽게 장담하고 맘 편하게 한담하고 신나게 만담합니다. 여자 셋의 삼담노법. 다양한 컨텐츠를 읽고 수다를 떨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유튜브 연am입니다. 네, 오늘 다룰 작품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라는 작가의 올리브 키터리지와 다시 올리브라는 소설입니다. 네, 혹시 책을 한번 이 두 책을 오늘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왜 같이 저희가 이제 다루려고 하냐면은 두 이제 소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공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여자가 주인공인데요.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메인 주의 작은 해안가 마을인 크로스비라는 마을이 배경이고, 거기 사는 올리브 키터리지라는 중년 여성과 그 이웃과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챕터로 나눠져 있고 좀 옴니버스식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한 챕터는 올리브가 주인공으로 뭐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다음 챕터는 뭐 올리브 친구가 주인공이었다가 나중에 뭐 그들이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올리브 키터리지가 더 초반에 나왔죠. 2009년에 아마 이 책으로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네, 퓰리처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세워놔도 될까요? 제가 안돼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시 올리브 이 책은 2020년 11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이제 같은 올리브란 주인공을 이 더 나이 같은 모습, 노인이 된 올리브가 주인공으로 이제 또 소설을 내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독자들은 좀 시간 간격이 있게 그렇게 봤는데 저희는 이렇게 같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저만 너무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양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다시 인사를 좀 시켜드리도록 맞아, 하겠습니다. 인사를 안 했네요. 인사를 안 했네요. 네, 저는 키니이고요. 저는 괴산 동룡 산두입니다. 안녕하세요. 파기현 개복치 파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말을 갑자기 막 많이 해가지고 인사도 못했는데 좋은 작품이다. 할 말이 너무 좋은 많은 거죠. 작품이랬고 할 말이 많고, 저희가 그 앞에 영상들이 너무 길이가 길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좀 오늘은 짧게 좀 해보려고 짧게 치고 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올리브라는 사람,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올리브라는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혹시 그 계산도롱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괴팍하고 재미있고 하지만 솔직하고 매력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먼저 좀 다가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들의 에피소드에서 올리브 키터리지가 주인공이 아닌 경우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나오다가 중간에 딱 이 사람이 올리브 키터리지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가 잠깐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대부분 올리브 키터리지가 먼저 말을 건다거나 먼저 다가간다거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막 팅팅거리고 되게 말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남의 마음을 막 되게 헤아린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고 굉장히 사랑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런 묘사가 한 두어 번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묘사들이. 그래서 아주 복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살아있는, 우리가 보통 어떤 소설이나 콘텐츠에서 어떤 인물이 여러 가지 면들을 일관적이면서도 다양하게 보여주면 굉장히 살아있다고 느끼는데 그거에 굉장히 부합되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어떠셨는지요? 어떠셨나요? 제가 하려는 말을 앞에 개도님이 해주셔가지고 산도 평생 개도로 할 거. 그러니까 평생 개도로 좀 귀여우려고 했는데 진짜로. 아니 저도 괴팍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아주 솔직한 사람, 그리고 예민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묘사됐지만 불안이 많은 사람인데
예민과 불안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다 드러내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저는 좀 짧게 정리하자면 좋아하기는 어려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와.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헤드라인 전문이야. 네. 네. 저도 이제 두 분이 하신 얘기랑 거의 일치한 인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두 책을 연달아 읽다 보면은 올리브 키터리지가 4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나이가 드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라는 건데 두 분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좀 성장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솔직하고 어떤 부분에선 좀 부족하고 이러지만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또 자기를 돌아보고 노년에 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좀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이 사실 너무 좀 얘기가 방대해요. 너무 인물도 정말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한 30명? 맞아. 좀 중요한 인물만 정리했는데도 이 정도여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을 다 얘기해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 챕터들 중에서 좀 어떤 그 사람과 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더 와닿았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산도님은 좀 어떤 인물이 제일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셨는지랑 어떤 챕터가 좀 제일 좋으셨었나요? 저는 그걸 고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올리브 키터리지라서 아마 올리브 키터리지에 대한 모든 것이 되게 인상적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그 사람 말고 이제 다른 챕터에서 인상적인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피아노 연주자 엔젤라 오미라라고 그 처음에 피아노 연주자라는 챕터에 나오는 그 사람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굶주림에서 나왔던 그 여자 아이 니나라는 친구, 네. 그 친구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아까 키니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시인, 네, 시인이랑 그리고 이제 그 케일리 켈러헌 청소라는 챕터에 나왔던 그 8학년인데 왜 집집에 청소해주고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챕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약간 청소년 친구들이 좀 인상이 많이 남는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혹시 이 분들을 뭐 읽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안 읽으셨던 분들을 좀 위해서 어떤 인물들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어렵다. 빠르게 네. 제가 해볼게요. 네. 피아노 연주자는 엔젤라 오미라라는 50대 빨간 머리 피아노 연주자예요. 근데 이분은 부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러는 건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쉬는 시간 없이 쫙 이렇게 연주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행정의원이라는 멜컴 무디라는 사람과 20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뭐 연애를 했던 사람이 등장하고,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바에서 연주하는 한 저녁에 대한 챕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옛날에 만났던 사람과 그 현재 만나는 부적절한 그 하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만 만나자고 얘기하고, 이런 이제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사람이 쉬고 그런 챕터인데, 이게 뭐랄까 50대 여성이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또 제가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늦었을 때에야 뭔가를 깨닫는 것이 인생일 거라고 생각했다 라는 이 챕터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뭔가 탁 바뀌고 그동안에 이 인생이 무엇을 뜻했는지를 깨닫는 어떤 순간, 그 순간이 이 챕터라서 저는 이 챕터와 이 인물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니나라는 친구는 잠깐 나오는 친구인데 그
약과 뭐 거식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굉장히 고통을 받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올리브가 손을 내밀어주고 어떻게든 주위에서 그 올리브와 다른 친구가 그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뭐 결국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인물인데 굉장히 그 관계 그 올리브가 니나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굶주렸구나. 나도 그래 굶주렸지. 그렇고 말고 우린 모두 다 그래 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이 다르지만 어떤 그 심정을 이해하는 뭐 여성이라면 여성, 인간이라면 인간에 도와주는 그 손길과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고 이 니나라는 인물도 너무 마음 아프고 좀 마음이 좀 남았어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일리 켈러헌이라는 이 친구도 8학년이라는 사람인데 그 어려운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려워서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걸 되게 많이 하고 가게 도넛 가게도 이 친구 맞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도넛 가게도 이 친구가 하고 그 집집마다 이 동네 크리스비죠. 크리스비 집집마다 청소를 해주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뭔가 부적절한 일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청소년 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기를 왜냐하면 지금 정리하기가 좀 어렵네요. 입니다. 네. 저도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 그 니나 얘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얘기하신 것처럼 올리브가 니나를 위로해 준다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올리브가 아까 저희가 올리브랑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그 호감형의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다정한 사람도 좀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올리브의 위로가 더 와닿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인물들이 이 두 책에서 몇 인물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명이 니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올리브가 사실 거식증에 걸린 청소년 여자를 뭐 얼마나 사실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근데도 뭔가 그 둘이서 뭔가를 주고받고 눈물을 서로 흘리고 이런 맞아요. 장면이 되게 뭔가 찡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 이입을 좀 했던 거는 역시 올리브인데 올리브가 아까 저희가 앞서 얘기할 때 솔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솔직함 중에 하나가 올리브가 헨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불행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위로를 받으려는 장면들이 몇 있거든요. 뭐 누군가 장례식에 간다거나 불탄이 아니라 아들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약간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간다거나 그런 장면을 솔직히 묘사하는 거에서 굉장히 올리브한테 좀 이입을 좀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뭐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성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대부분 성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은 성스러운 맞습니다. 네, 성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들 자기가 비탄이나 불행에 빠졌을 때 나보다 더 과한 불행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이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는 냉혹하게 그런 올리브의 태도를 에다가 어떤 절대 마음대로 안 되죠. 네, 그 그런 목적으로 간 곳마다 가지만 결코 맞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네. 올리브가 어떻게 보면은 키니님이 말한 성장을 거기서 또 하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좋았던 챕터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올리브 키터리지 1권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리브 키터리지에서 밀물이라는 두 저도 번째 그거 적었어요. 챕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 케빈 콜슨이라는 올리브의 옛 제자죠. 참고로 올리브는 수학 선생님이고, 그래서 옛 제자를 아마도 이 친구는 자살을 하려고 차를 대고 기다리고 그냥 있는데 갑자기 올리브가 뛰어들죠. 어떻게 보면 차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게 편치 않은데 어쨌든 옛 선생님이니까 그냥 받아주고 이제 그러다가 케빈은 자기의
동창생을 구하게 되는 아주 단순히 말하면 그런데 이 챕터가 케빈은 본인이 정신과 의사였나요? 정신과 전공이 전공이고 또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집에서 자란 친구였는데 뭐 어머니의 영향도 있을 거고 그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도 있을 거고 자기 스스로의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자살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올리브 기터리지가 끼어들어서 케빈을 뭐랄까 올리브 때문에 케빈이 자살을 안 하고 구해지지는 않지만 올리브로 인해서 케빈이 자기가 누구를 구하는 행위를 하면서 그 생각이 사라진 듯한 식으로 이 챕터가 끝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뭐랄까 올리브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진 않았겠죠. 뭘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작은 우연이 아까 말한 올리브의 캐릭터에 맞물려서 이렇게 케빈을 구했고 케빈이 누구를 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리브 네, 이건 2번입니다. 네. 다시 올리브의 도움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집안은 아주 풍족한 집안이죠. 로저 라킨과 부인 루이저 라킨이 있는데 이 부부에게는 수젠과 도일이라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도일이 여자친구를 29번을 찔러서 죽이는 아주 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이후로 이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죠.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집에 칩거하고 앞서 말했던 올리브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갔던 사람 중에 한 명도 이 루이저고 근데 그 집이 루이저는 병원으로 갔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인 로저는 집에 있었는데 마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청소년들이 불을 질러서 집이 정말 재가 되도록 근데 그 집에 이제 수젠이 첫째 딸이 와서 이제 수젠의 마음을 좀 보살피는 이런 챕터인데 라킨의 재산 관리를 해주면서 도왔던 변호사인 어떻게 보면 아버지 친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버지 친구가 나누는 대화들이 아주 좋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개를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이 챕터만 읽어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았고 수젠이 아버지 친구인 버니 변호사와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너무 무서워요 라고 무서워서요 라니까 무서운 게 당연하지 너는 괜찮을 거야 너를 오랫동안 알아왔고 너는 언제나 집중력 있고 영리했다 그럼 정말로 괜찮을 거다 지금 폭풍 한가운데라 그래 저는 이 폭풍 한가운데란 말이 되게 좋았어요 이 말은 언젠가는 지나갈 거고 네가 지금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다면 나아질 거다 나아질 거라 너를 믿어라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는 너는 언제나 너 자신이었어 오로지 너 자신 그러니까 너는 엄마의 어떤 불안정한 상태라던가 아버지의 그런 상태 그리고 동생이 살인자라는 굴레에 휘말리지 말고 너는 그냥 너 자신이었다 라는 그렇게 하고 뭐 여기서의 많은 대화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두 가지 챕터가 유독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아주 노년이 된 곧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올리브가 새로운 우정을 나누는 챕터가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친구 친구가 마지막 생긴 챕터 네. 그렇게가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티니님은요? 저는 사실 이 책이 그 어떤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기존에 살았던 삶과 갑자기 내가 달라지는 어떤 순간들. 그래서 모든 그 순간들이 사실 굉장히 저한테 느끼게 하는 바가 많았는데 그래서 꼽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걸 그나마 꼽자면은 하나는 그 다른 길이 이제 이 올리브란 사람이 원래는 이제 헨리 키터리지라는 약사인 남편이랑 같이 정말 평생을 살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죽죠. 결국에는 죽고 잭이라는 사람을 우연히 또 만나서 그 사람이랑 또 정말 노년의 사랑을 해서 재혼을 하고 이 다시 올리브의 끝에는 결국에 잭도 죽고 올리브 혼자 남는 이런 전개인데요.
헨리라는 이제 원래 첫 번째 남편이랑의 뭐 당연히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정신적인 외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계속 갖고 살아왔던 정말 노부부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어떤 것이 깨지는 순간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어쩌다가 뭐 화장실 가려고 병원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강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도들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너무 그 불안하고 이제 당황스러워서 막 서로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막 당신 어머니가 그랬잖아 뭐 당신이 이러잖아 이렇게 서로의 바닥을 드러내는 말들을 막 하고 그 일은 결국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헨리랑 같이 얘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다른 길이란 챕터에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헨리가 뭐 그 당시에 올리브가 그 헨리 엄마에 대해서 했던 말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고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잘 극복해낼 거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올리브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다른 길이라는 챕터고 헨리가 68세, 올리브가 69세 때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라는.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때 이제 헨리는 올리브를 좀 위로하면서 우리는 그날 너무 겁을 먹었고 뭐 그래서 생긴 일이고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한 건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올리브는 그런 남편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기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문장들이 그들은 그 밤을 결코 극복하지 못할 거다. 왜냐면 그 말들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았고 그래서 그 밤을 극복하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저는 이 챕터를 읽으면서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말들이라는 게 정말 뭐 사과하고 이렇게 끝나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평생 쌓아온 어떤 신뢰를 이제 균열을 내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올리브는 우리가 더 이상 이거를 회복하지 못할 거다라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냥 나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던 챕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았던 챕터는 각 책의 마지막 챕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올리브 키터리지의 마지막 챕터는 이제 잭을 만나서 잭을 좀 거부를 처음에는 하죠. 뭐 이 나이에 내가 막 다른 사람이랑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항감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서로에게 의지를 하고 그러기로 이제 마음을 먹는 걸로 약간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올리브가 그 잭 옆에 누워서 잭의 손과 팔을 이제 느끼면서 하는 얘기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늙은 몸뚱이들이 그들만큼이나 얼마나 사랑을 갈구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올리브가 자기 둘을 꼭 눌러붙은 스위스 치즈 2조각 근데 그 사이에 퉁숭 구멍이 난 조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삶이 어떤 조각들을 가져갔는지를 그려보았다 이런 식의 문장으로 이제 그 첫 번째 책의 마지막 챕터가 마무리가 되는데 되게 그런 노인들의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각자의 배우자를 잃고 이런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했던 챕터였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책 다시 올리브의 마지막에서도 친구랑 이제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약간 끝나죠. 근데 그 대사가 나오기 전까지 올리브가 이 다시 올리브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노인이 돼서 다시 생각을 해요. 그 책 내내. 그러면서 이 다시 올리브의 마지막에는 올리브는 나는 사실 내가 누구였는지 전혀 몰랐다 라는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는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없다. 진실로 나는 한 가지도 알지 못했다 라는 이제 문장이 그 마지막
거의 문장이 있고, 그러면서 올리브가 또 이제 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난 깨달았다.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았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저벨이라는 친구에게 저녁을 먹으러 갈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끝나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이 마무리가 정말 저는 그 제가 노인이 돼서 성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각 책의 마지막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어떠셨나요? 이 마무리들이? 인물들 너무 좋았죠. 그리고 네. 저는 그 방금 얘기한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그녀 자신이었음을 그거를 올리브가 본인에 대해서 했던 문장들을 조금 엮어서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작가가 앞서 제가 말했던 수전에게 버니가 너는 언제나 너 자신이었어. 오로지 너 자신이라던가 또 다른 챕터에 있는 저도 전자 이런 걸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그 이제 마지막이 된 남북 전쟁의 날이라는 네. 너무 인상적인 네. 챕터가 있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올리브가 선생님일 때 갑자기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다 말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 모두 너희가 누군지 안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면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어. 그걸 잊지 마. 근데 이렇게 말했던 올리브가 그 마지막 챕터에서는 내게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단서도 없다. 진실로 나는 한 가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 이어짐이 조금 흥미롭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계속 살면서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건가? 혹은 나라는 사람의 나의 자기는 서 있지만 계속해서 알려는 노력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뜬구름 잡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의문, 질문을 하게 만드는 책이라서 이 책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에 그 다시 올리브 마지막에 그 문구 저도 거기서 되게 감동이 좀 온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그 앞에 금방 파기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보다는 저는 그것도 생각이 났고 또 하나 제가 딱 떠오른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딱 떠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크리스토퍼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수잔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올리브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게 왜 굉장히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부인도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두 번째 부인에 대해서도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엄마랑 비슷한 소리 지르는 애들한테 소리 지르는 여자랑 결혼한 거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수잔이라는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수잔이 올리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약간 고압적인 면이 있고 굉장히는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약간 다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리브가 그 작은 기쁨이라는 챕터에서 뭐라고 적어놓냐면 뭐든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뭐든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라고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는 투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책 전체에서 올리브가 그 태도거든요. 난 다 알고 저 사람 뭐 이렇고 저 사람 인상 이렇고 굉장히 단정적이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자신의 혼란마저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사람이 60대에서 80대 그러니까 20년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야 죽음을 실감하잖아요. 그 앞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감정이 뭔지 저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하지만 어떤 노인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노인이라면 언제나 죽음이 가까이 있고 죽음을 항상 실감하고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니죠. 20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긴 기간이고 갓난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노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노인이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실감하는 어떤 순간이 다가온 게 제일 마지막 챕터 같거든요. 근데 그때에서야 올리브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단서가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키니님 말씀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마지막에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작을 또 하게 되는 순간 그래서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에 그런 모든 올리브의 특징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남자가 그 여자를 굉장히 진실하게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가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막 입에 발린 말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딱 던지는 어떤 삶의 정수를 찌르는 말들에서 그 위로를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도 그 성격을 아니까.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는 게 저에게 되게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다시 올리브에서는 얘기하셨듯이 죽음이라는 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사랑한 사람을 잃는 것 그리고 그 후에 남겨진 사람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올리브 키터리지랑 이 다시 올리브의 좀 차이였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많은 좀 얘기들을 했는데 이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두 책을 안 읽으셨을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읽으셨던 분도 뭐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인물이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들 중에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올리브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주인공이고 그 올리브를 둘러싼 정말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올리브랑 가깝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가족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헨리 키터리지 첫 번째 남편, 잭 두 번째 남편, 그리고 헨리 키터리지 사이에서 나왔던 크리스토퍼라는 아들, 이들과의 그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헨리와 잭에 대해서랑 그 크리스토퍼와 올리브의 관계에서 좀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남편부터 할까요? 네, 남편부터. 제가 말 많이 했으니까 넘긴다. 일단 헨리는 아주 좋은 사람이죠. 이 동네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호감을 얻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헨리가 왜 올리브랑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근데 헨리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하고 급박하다고 말하는 올리브를 소위 감당 가능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헨리와 잭은 글쎄 올리브를 포용하는 면에서는 같지만 조금 다른 사람이었고, 그 올리브가 헨리와 잭을 두고 말하기를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헨리는 첫 번째 남편이었고 잭은 진짜 남편이었죠. 그 표현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헨리가 자기한테 사랑을 준 만큼 자기는 사랑을 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올리브가 이제 노년에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래서 글쎄요, 저는 뭐 그 둘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올리브의 관점에서 아주 좀 뻔한 결론을 내자면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너무 늦게 깨닫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구나 살면서. 그리고 또 잭과 올리브의 관계는 노년에 만난 그 둘 사람의 모습이 너무 저는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별의 아픔을 겪었고 정신적 혹은 실제 외도를 겪었고, 근데 그랬던 이것저것 겪은 사람들이 아마 젊었더라면 이 둘은 서로 얘기조차 안 했을 사이였거든요. 맞아요. 계급이라던가 어떤 그런 차이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둥글려져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만나서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그런다는 게 오히려 헨리와 올리브와의 결혼 생활의 모습보다 잭과의 그 모습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올리브가 그걸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올리브에서 나왔던 표현들인데 올리브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올리브가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베이비 샤워에 가가지고 얘기해서 뭐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라고 약간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잭과 함께 다니는 부분인데, 여행을 다니는 거기서 나 행복해 라고 말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올리브는 이렇게 그 친구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들어와서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얘기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올리브는 오히려 젊었을 때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나이가 들수록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행복을 더 느낄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올리브가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잭과 있을 때여서, 그냥 올리브에게 이입을 하고 이 책을 보면서 올리브를 사랑하게 된 저는 올리브가 노년에 잭을 만나서 잭과 함께한 시절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얘기하셨듯이 그 헨리와 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요. 헨리는 자기한테 정말 잘해준 좋은 사람, 첫 번째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리브에서 그 올리브가 헨리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주로 이제 헨리한테 잘 못해준 거.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신디였나? 누구랑 얘기하다가 올리브가 내가 요즘에 나를 봤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데 헨리가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게 난 너무 괴로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는 자기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다라는 게, 더 잘 못해줬다라는 게 너무 후회되는 사람이 헨리, 첫 번째 남편인 것 같고, 잭과의 관계는 사실 올리브의 입을 통해서라기보다 잭의 입을 통해서 올리브와의 관계를 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자주 나오는데, 잭은 올리브의 뭐 어떤 면들을 또 싫어하기도 하고 너무 올리브 같이 굴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잭은 올리브와 함께이면은 그 자신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사실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 잃고 또 서로가 이제 자기 자녀들한테 상처 준 거, 이런 얘기를 막 관계 초반에 막 나누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걸 다 겪고 그걸 다 오픈한 상태에서 시작한 사랑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나 자신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노년을 함께 보내는 관계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두 가지의 사랑을 다 이제 올리브가 경험한 건 또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맞아요. 조금 사족이지만 그 잭이 올리브에 대해서 말했던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는 자기 자신일 수 있었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 완벽한 사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일 수 있었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문장이고, 둘의 사랑이 정말, 다시 말하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진짜 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올리브라는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시니컬하고 되게 저지멘탈하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을 되게 판단하잖아요. 성급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순간이나 이럴 때 그 열쇠는 사랑이었다. 그 열쇠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크리스토퍼에게도 원했던 사랑일 것이고, 근데 이제 그랬던 올리브가,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어떤 아버지의 그런 사인 같은 거를 자기가 그냥 넘겼다는 죄책감이 평생 있는 거고, 그래서 왜 되게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불쑥불쑥 우리 아버지는 자살했어 막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자기의 평생을 잡고 있는 어떤 이슈였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사랑이 필요했고, 너는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 필요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헨리와 잭이 그걸 다 제공을 해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올리브를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헨리에게 올리브를 참아준다고 하지만, 헨리가 초반에 그 정신적인 외도를 할 때 올리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보면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음.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훌륭해서라거나 상냥해서라거나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올리브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두 사람이 헨리와 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헨리는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잭은 사실 좀 승질머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틱틱거리는 거 재밌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7, 80에 둘이 서로 막 약간 비난했다가 맞아요.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한참 두 2시간 시간씩 또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소울메이트죠. 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올리브가 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은 관계, 그리고 이 올리브를 알아봐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그런 문장이 있어요. 잭은 올리브를 필요로 했고 세상에는 올리브 자리가 있었다. 그래서 올리브는 헨리를 잃고 그 내가 어디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기에 잭을 만나서 아 여기 이 사람 곁이 내 자리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크리스토퍼의 관계를 좀 두 분은 어떻게 좀 느끼셨었을까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지 네. 않아요? 크리스토퍼에 대해서는? 이게 올리브 킥터리지부터 다시 올리브의 끝까지를 보면 네. 크리스토퍼도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음. 크리스토퍼가 이랬다 저랬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저는 아직은 자녀의 마음에 좀 더 이입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크리스토퍼가 이해가 되는데, 아마도 올리브는 그 괴팍함을 아까 제 표현에 따르면 둥글려지지 못했던 시절에 크리스토퍼를 다그쳤을 거고 혼냈을 거고 소리를 질렀을 테고, 소리를 질렀다고 때리기도 했을 거고 본인도 인정을 맞아요. 했죠. 예. 그래서 크리스토퍼는 엄마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뭐 두려움이나 증오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제 통틀어서 보면은 크리스토퍼는 멀리 떠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올리브가 느끼기에 실제 떠나 있었고, 하지만 또 나중에 올리브가 심장병으로 쓰러지고 했을 때는 또 너무 잘 찾아오고 좀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토퍼를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밉지가 않았고 크리스토퍼의 그런 행동들이 올리브에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다 이해가 가고, 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올리브가 낳은, 그러니까 뱃속으로 낳은 것도 배로 낳은 것도 있지만 그냥 올리브가 낳은 하나의 자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냥 그런 거고, 올리브가 감당해야 될 사람인 거죠. 네. 저는 그 참극이 벌어지는 챕터가 그 올리브 키터리지에서 불안이라는 챕터잖아요. 5월에 이제 뉴욕에 가서 난리가 벌어지는 그 챕터 되게 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챕터 자체로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문학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한국의 어머니들과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 미국 사람인데 맞아요. 저도 저게 조금 특이하게 그쵸.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들에 대한 애착과 그렇게 아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이런다는 게 조금 의아했어요. 네, 저는 거기가 너무, 이 아들이 사실은 자기한테 와이프가 토하고 아프다는 거짓말을 해서 나를 불러왔는데 사실은 내가 보고 싶었어요 라는 게 어에서 엄청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 자기 해석 아니에요, 그냥? 리얼리즘인 거야. 그 자기 해석 아닌가요? 아니, 자기 해석이죠. 근데 그거 거기서 필요해서 그런 건데.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내 멋대로 해석을 내 아들이 지금 아이 셋의 아빠가 되려는 참인데 나한테 의지했으면 좋겠고, 나를 떠나 있을 때 나의 필요를 느꼈으면 좋겠고,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마음이, 이야 이거 뭐 이렇게 뭔가 뭐랄까 좀 독립적이고 강인한 느낌의 올리브까지도 이러다니. 근데 그게 또 산산조각이 나오면서 그것도 너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챕터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이 파국을 겪은 후에도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참 징글징글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대단히 물론 연을 끊어야 되는 엄청난 사람들도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보통의 이제 가정들은 죽을 만큼 미워했다가 그래도 살아가고, 그래도 이 사람 아프다 그러면 한 번 더
가서 보게 되고 이런 복합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게 있어서 그리고 어쩔 때는 진짜 크리스토퍼가 다르게 대하고 어쩔 때는 애니 또 다르고 어쩔 때는 올리브가 또 자신의 반성을 또 하고 막 이런 게 참 인생이 기니까 여러 가지 맞아요. 면면들을 경험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올리브는 크리스토퍼에게 사과를 했던가요?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거 안 안 나오죠?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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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뭐 가족이니까. 크리스토퍼도 본인의 어떤 그럼요. 성장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 그럼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알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의 마음을. 키니님은? 저는 지금 그 챕터를 찾으려고 검색했더니 안 나오네요. 네. 그 불안, 그 챕터 정말 너무 정말. 읽기 힘들었고. 그죠? 정말. 거기서 크리스토퍼는 이제 그 올리브가 이제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거, 그거에 사실 질렸거든요. 맞아요. 너무 어릴 때 엄마가 왔다 갔다 한 거 많이 봤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맨날 엄마 눈치 보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올리브가 그렇게 또 자기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했을 때, 뭐 엄마는 원래 그랬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는 다른 사람 기분을 망치는데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 엄마에 대한 두려움이 집에 당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올리버가 거기서 두려운 건 나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왜 크리스토퍼가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알겠고 올리버가 그때 두려운 것은 나였는데 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뭔지도 알겠어요. 맞아. 네. 그래서 너무 더 심란을 했고 근데 그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시 올리브 끝날 때쯤에 올리브가 크리스토퍼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내가 눈먼 사람처럼 살아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 저희 추측으로는 네, 그런 깨달음을 갑자기 그 마지막에 후반에 확 이렇게 느끼면서 그때부터 또 관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20년 넘게 이렇게 쭉 진행되는 소설이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랑 비슷하게 어떤 관계가 뭐 어떤 그 단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또 관계가 유지되고 그러면서 또 변하고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어서 정말 인생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미국 사람들 얘기인데 좀 아는 사람들 얘기 같아요. 건너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세상에 나이 80에 재혼을 한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 진짜 어머. 멋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인생을 쭉 따라가서 보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원래 제가 좀 좋았던 문장들을 얘기해볼까 했는데 저는 사실 문장들을 이미 많이 얘기를 너무 해서 많죠. 네. 혹시 더 얘기해보고 싶은 문장이 있으신 분은 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막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저는 지금 제가 줄쳐놓은 것 중에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아, 3가지네요? 자꾸 많네요. 아까 그 엔젤라 오미라에서 에피소드에서 그 옛 연인이었던 사이먼이 굳이 찾아와서 엔젤라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되게 경악을 했었는데 근데 엔젤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이에 수십 년 동안 그녀를 동정해 왔노라 꼭 말을 해야 했다면 낙심한 인생이라는 걸 그녀는 이해했다.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약간 통쾌하면서도 막 약간 마음이 안타깝게 왜냐면 이제 근데 지금의 저라면 그런 얘기 들으면 부들부들 떨면서 막 분노에 참 올랐을 텐데 그쵸 불쌍한 건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말을 작가가 우리한테 해주는 거니까 그게 되게 좋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이 올리브 기토리즈 저는 한 5-6번 읽은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이제 그건데 이제 올리브가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누워있고 매일매일 찾아가는 올리브를 보고 사람들이 성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올리브가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삶이 두려운 늙은 여자일 뿐이다. 요즘 올리브가 아는 거라곤 해가 떨어지면 잘 시간이란 사실뿐이다.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낸다는 그 말 올리브는 확신하지 못한다. 거기에도 여전히 파도는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파도는 있고 함부로 재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아까 올리브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이 고프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그거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이제 올리브가
얘기를 하는데 뭐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점점 더 무서워지는 삶의 바다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사랑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올리브는 잭도 만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위로와 사랑을 건네는 걸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들은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올리브 깃털이지고요. 저도 골라놓은 건데 이거는 작은 기쁨이라는 챕터에 예, 되게 그래 그렇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올리브는 생이 그녀가 큰 기쁨과 작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큰 기쁨은 결혼이나 아이처럼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위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류가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작은 기쁨도 필요한 것이다. 브래들리스의 친절한 정원이나 내 커피 취향을 알고 있는 던킨도너츠의 여정업원처럼 정말 어려운 게 삶이다. 이렇게 딱 끝나는 구절이 맞아요. 대단히 통찰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 올리브 깃털이 처음 읽고 저걸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네, 것들이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네. 문장이네요. 네. 저는 네네. 얘기하세요. 네. 아니. 저는 앞에서 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 책이 전반적으로 어떤 삶의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다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장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무언가가 영원히 변하고 말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문장이나 그들은 그 밤을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나 그리고 또 이 책의 굉장히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했던 대사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가 자기 애기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그럴 시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올리브가 우리 모두 어떤 시기를 지나는 중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되게 이 책의 핵심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브가 성당이라는 걸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린이가 그죠? 이런 시기를 지나고 또 다른 친구가 되고 이러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라나고 그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왜 예전에 뭐 윤여정 선생님이 꽃보다 누나 거기서 나도 뭐 60살은 처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 같아요. 여기 뭐 문장이나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정말 책입니다. 네, 묘사도 너무 좋고 되게 감탄하면서 진짜 읽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더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오늘 짧게 하기로 마음을 맞아, 먹기 벌써 때문에 50분이야. 시간이 진짜 순식간에 가네요.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더 해보려고 해요. 네. 하나는 이 소설 앞에서 사실 제가 왜 이 소설을 골랐는지를 설명 안 드렸거든요. 근데 왜 이 소설이 뛰어나다고 좀 느끼셨는지 그걸 이제 각각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이랑 같이 좀 보면 좋을 작품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소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뛰어나다고 느끼셨는지. 어렵네요. 되게 어렵네요. 이 소설을 두고 네. 굉장히 정신과적 소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되게 동의하고 정신과적이라는 거는 좀 위안이 된달까? 근데 그 위안이 무슨 약간 혜민 스님이나 김난도류의 그런 위안은 결코 아니고요. 그냥 같이 아픔과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 이런 게 삶이지 뭐 그냥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올리브는 굉장히 좀 시니컬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도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아주 잔잔하게 흘러가면서 그런 메시지를 좀 이렇게 쓱 우리한테 들이미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서 저는 아주 훌륭하고 읽어봐도 좋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고 저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다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게 마치 그 안나 까레린의 천문장 같은 그런 느낌. 모두가 어떤 비극과 굉장한 고통과
어떨 때는 희망과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누구 한 명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점 그게 굉장히 가슴이 메어지지만 그게 바로 인생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자 성격대로 이렇게 감당하고 그 뭔가 살아내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60에서 80 정도의 어떤 노년의 삶을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두 분의 의견이랑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은 이 책 읽고 나면은 아 이게 이런 게 인생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맞아요. 다 아는 척 되게 하고 살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같이 보면 좋을 좋을 것 책은 엘리자베스 스트라트의 다른 책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총 5권이 오늘 2권을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에이미와 이저벨이라는 특히, 책이 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이저벨이 여기 등장을 한 거고 또 버지스 형제라고 있는데 이 두 책을 읽고 올리브 키터리지와 다시 올리브를 읽으면 좀 더 재밌을 거고 버지스 형제가 여기 등장해요? 네, 등장합니다. 아 그래요? 누구예요? 그 버지스 들었던 것 짐이랑 같아요. 짐과 밥. 아, 네, 요 얘기도 되게 괜찮고요. 하지만 저는 엘리자베스 스트라트 다른 책을 한 권을 꼭 읽어야 한다면 내 이름은 루시 바턴을 추천하고 싶고요. 이거는 이 두 가지보다 얇으니까 읽기 좋으실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도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그 에이미 앤 이저벨 이거 저는 앞에만 읽다 말았는데 제일 마지막 챕터에 나와서 되게 재밌고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난 게 2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밤에 우리 영혼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책도 있습니다. 네,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옆집에 사는 그 사람들도 이제 노인인데 각각 혼자 사시나? 뭐 사별을 하셨나? 그래서 혼자 사는데 이제 밤에 잠드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어쩌다 같이 이제 자게 되고 이런 영화인데 그 잭과 올리브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영화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본 지 꽤 됐는데 다시 그걸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하나는 다가오는 것들이란 영화를 또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의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올리브는 사실 어떤 일을 뭐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수용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를 주로 보이는데 그 다가오는 것들이란 영화도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좀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태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 영화여가지고 그 2가지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슬아슬하게 목표 시간을 채웠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 이쯤에서 이번 이제 저희 촬영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다음에 만나요. 네, 다음에 만나요.